대표적으로 자동차, 조선, 가전직 등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자동차 섹터가 한번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됐었고 저희가 이제 완성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보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쉬운 게 판매 수량 자체는 과거에 비해서 많지 않았지만 이제 실적적인 부분은 오히려 더 잘 나왔는데 그게 이제 환율에 대한 수혜도 좀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이따가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원달러 환율이 사실 이 1,200원대 후반까지 온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2008년, 9년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환율에 따른 이런 수혜를 좀 많이 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이어서 푼돈이 목돈되는 그날까지 정철진의 목돈연구소가 방송됩니다. 택시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심야에 택시 잡기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아예 택시 대란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국민들은 이해가 잘 안 가죠. 택시가 부족한 게 아니니까 말입니다. 이번 이 심야 시간 택시 대란의 가장 큰 이유는 이 택시 기사가 줄어든 탓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2년간 이 법인 택시 기사 감소폭이 무려 3만 명에 육박하는데요. 이전 10년 동안 줄어든 수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 기사가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택시 운행도 줄어든 거죠. 그럼 이 기사님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가뜩이나 어렵고 취약한 근무 여건이었는데 코로나19로 승객이 급감하자 배달 등 여타 다른 운송 일자리로 많이 옮겼다고 하네요. 특히 젊은 층의 이탈이 심각한데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현재 전국 택시 기사분 중에 65세 이상 고령층 기사님들이 41%, 서울은 거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어떻게 풀까? 이 해법은 명확합니다. 이 택시 기사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 그리고 택시 요금 인상인데요. 이게 이제 당장에 바뀌긴 힘들 것 같고 또 택시 요금은 생활 물가와 연관이 깊지 않겠습니까? 당분간 어쩌면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심야 택시 대란 이어질 것도 같습니다. 5월 24일 목돈연구소 첫 곡은 이 노래입니다. 소녀시대 미스터 택시. 네,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목돈연구소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주말에도 목돈연구소는 계속되고요. 방금 듣고 오신 첫 곡 소녀시대 미스터 택시였었는데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고요. 어젯밤에 이미 겪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제 또 이제 불금을 보내셨다면요. 저도 가끔 강남에 이렇게 11시 때 보면 11시 반 때 택시를 이렇게 좀 하지 않습니까? 그 앱을 없습니다. 아예 안 잡히게 되는. 이제 그래서 왜 안 잡혀? 뭐 왜 택시 대단히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그 수급이 많이 깨졌잖아요. 코로나19 동안에 많이 이제 뭐 구조조정 이런 식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파괴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택시 기사분들, 우리 기사님들의 생태계도 이게 파괴가 된 거예요. 그 2년 반 동안에 정말 많은 특히 법인 택시 기사의 감소폭이 진짜 컸습니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다시 또 사회적 거리가 풀렸다고 금방 또 하던 일을 이제 이직을 했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오지는 않죠. 이렇게 되니까 이 기사님들의 수급이 깨졌고 택시가 많으면 뭐합니까? 운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늘 부족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된 겁니다. 당분간 현재로서는 뚜렷한 해법이 없다고 해요. 뭐 심야에 택시 요금을 좀 인상을 해서 택시 기사분들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라든가 아예 이제 처우 개선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뭐 쉽게 지금 막 확확 바뀔 것 같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근데 제 생각엔 이걸 계속 이런 심야 택시 대란을 두면 택시를 못 잡는 것 때문에 뭐 그렇겠죠. 뭐 만남을 짧게 끝낸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원했던 내수 경기가 또 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심야의 택시 문제가 결국 내수 소비 회복에 또 연관이 있습니다.
부디 당국에서는 이런 점도 꼭 기억을 하시고 또 그냥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목돈연구소 검색해서 저희 목돈연구소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목돈연구소 인별그램이 있습니다. 골뱅이 SBS 빅머니니까 팔로우 해주셔서 함께해 주세요. 문자 참여 샵 1035 단문 50원 또 장문은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오늘요 잠시 후에 기초부터 차근차근 주식을 배워보는 주식입문 코너 주식학개론 헤르메스타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하고요. 토요일에는 건강 수익까지 챙겨보게 되죠. 건강한 투자를 위한 코너 돈이보감 한의사 민예은 원장과 함께합니다. 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겠죠.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져보는 주식 공부 주식학개론 오늘도 강의를 진행해 주실 헤르메스타 하창환 본부장에게 차근차근 배워봅니다. 네, 하창환 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창환이라는 이름을 좀 제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그럼 화창하다. 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제 초등학교 때 참 많이 들었던 아, 그래요? 날이 참 화창하네 이러면서 네. 네. 그래서 은근슬쩍 네. 건들고 네, 화창환, 화창해 뭐 이렇게. 네네네 그랬던 기억이 또 네. 과거의 또 기억으로 새록새록 네, 가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좀 화창한 봄날이 이제 어느덧 그럼요. 그렇죠. 네. 여름으로 네. 바뀌고 있는 이런 와중인데 주식 시장에 좀 활력은 언제쯤 찾아올까요? 사실 이제 화창이. 그게 조금 걱정인데 당분간은 조금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이요. 네, 일단은 지수 자체가 굉장히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추가적인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베이스를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하방은 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상방으로 열릴 만한 이벤트가 아직까지는 또 그렇게 많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악재 소멸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악재 소멸이 하나도 없고 네. 사실 부담감이 있는 내용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상방은 좀 제한이 된다. 다만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들이 꽤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믿어 본다라면은 이제 하방은 어느 정도 좀 지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또 상방을 완전히 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상방은 네,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힘들다는 박스권 장세. 그렇죠. 이 박스권 장세는 정말 트레이딩을 빨리빨리 해주셔야 되고 네. 사실 좀 지루한 어려워요. 국면이기 네. 때문에 이 매일매일 이제 만약에 좀 증시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좀 한숨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안 봐야 되죠. 그렇죠. 이럴 때는 네, 그냥 본업에 보면 안 됩니다. 본업에 보다가는 막 충실하시는 것이 네, 속이 그냥 네. 터집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안 되는데 박스권 장세 가면.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흐름만 잘 타신다고 한다면 네. 네, 또 정말 좋은 장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지수 자체가 좀 좋아지지 않으면 이미 조금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주가들이 다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일단 그거에 따른 대비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투자의 정말 중요한 투자 지표입니다. 바로 환율. 네, 환율. 네. 네. 환율. 아주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도록 하죠. 네. 환율이 무엇이냐? 네, 일단 예. 환율이란 예. 이제 자국 통화와 외국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을 뜻합니다. 쉽게 이해를 해보자면은 이제 미국에서 만약에 사과 하나를 1달러에 살 수 있다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과 하나를 1,300원에 살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가치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달러 하나를 사기 위해서 우리나라 돈이 이제 1,300원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결국에는 1달러를 받기 위해서 원달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1달러를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돈을 줘야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지불되는가를 좀 벼는 거에 따른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환율을 우리가 좀 지켜볼 때 이제 변동성이 계속 생기잖아요. 환율은 계속 변하는데 결국에는 미국에서 아까 사과 얘기를 드렸는데 사과 하나가 가치가 계속 1달러라고 고정이 되어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치가 뭐 사과가 1,200원으로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1,300원에서 1,200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조금 돈을 내고 이제 그 달러 하나를 받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나라 자국의 가치가 높아졌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사과 하나를 주는데 1,400원이나 줘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상대 국가의 물가 수준을 바탕으로 환율이 결정이 된다라는 관점이 이제 한국은행의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다른 부분을 조금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만약에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인들이 달러를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달러의 이런 수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가치의 변화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환율의 변동 요인은 정말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 수지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국제 수지 같은 경우는 한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서 이제 경제적 거래가 얼마나 많이 됐느냐를 조금 뜻합니다. 결국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이제 같이 이 달러의 이동이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화폐의 가치가 변동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환율이요. 이제 우리는 달러만 자꾸 생각하는데 원 달러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우리와 유로도 있고요. 네. 그렇죠. 우리와 엔도 있고, 그렇죠. 엔과 유로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이치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자 이제 좀 친숙한 달러로 먼저 좀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고정적인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네. 그때 그때마다 달라진다. 예, 달러의 가치, 원화의 가치의 싸움, 또 원화의 가치와 유로화의 가치의 싸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인기가 높은 거나 그러면 강해지는 거고요. 그 통화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고 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 나라에 그렇게 돼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나라 통화다 엔화 일본에 너무 문제가 많아. 네. 엔화 안 가죠. 그럼 이제 엔화가 그렇죠. 약세가 되면 네. 상대국의 환율은 높아지게 그렇죠? 예. 되는 거죠. 네. 환율이기 때문에 떨어지지만 강해진다. 이제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네, 쓰게 강해진다. 되죠. 네. 네. 근데 방금 우리 하창 본부장도 얘기했지만은 그 어떤 나라의 통화가 강해지고 약해지는 거의 요인은 정말 너무 부지기수로 많고요. 네. 예. 그래서 참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네. 이게 환율이 왜 움직였을까? 예. 매일매일 봐야 되고, 맞습니다. 이제 외국인의 이런 환율의 흐름에 따라서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이제 자본 이탈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환차손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은 환율의 일단 기본 이해를 하시되 정말 다양한 부분으로 이제 환율을 해석을 해보시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다. 네,라고 정리를 맥락이 드려보겠습니다. 없습니다. 가령 그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나 네. 미국에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막 문제인데 결국 그렇죠. 달러가 강해집니다. 네, 달러가 강해졌습니다. 그건 네. 뭐예요? 앞뒤 맥락이 안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고 네. 결과적으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찾는 통화가 인기 그렇죠. 통화다. 네, 찾는 통화가, 네. 많이 사면 그 나라 통화 그쵸. 오르고 네, 맞습니다. 강해지고 또 그 나라 통화 싫어하면 약해지고 네. 그렇게 좀 맥락을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자연스럽게 이제 투자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가겠습니다. 이제 환율 점검을 했다 치고 네. 우리나라 기준으로 봐도 네. 환율 수혜, 환율 피해주 이런 게 네. 또 이제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좀 쉽게 이해를 하실 텐데, 아무래도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쪽이 수혜를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원에, 예. 그렇죠. 원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결국엔 달러 대비 우리나라 원화로 가져갈 수 있는 파이 자체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1,300원에서 1,400원을 줘야 1달러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네. 어차피 거래는 이제 해외 달러로 이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 가치 자체가 더 증가한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쪽이 대표적인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자동차, 조선, 가전즉 등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자동차 섹터가 한번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됐었고, 저희가 이제 완성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보시면 좀 이해하시기 쉬운 게, 판매 수량 자체는 과거에 비해서 많지 않았지만 이제 실적적인 부분은 오히려 더 잘 나왔는데, 그게 이제 환율에 대한 수혜도 좀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따가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원달러 환율이 사실 이 1,200원대 후반까지 온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2008년, 9년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환율에 따른 이런 수혜를 좀 많이 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무역
화폐에 좀 따르면 원화 가치가 10%가 하락을 할 경우에는 뭐 기계 장비나 컴퓨터 그리고 운송 장비 업종에서 특히 또 이익이 좀 좋아지게 되는데 해당 부분들은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뭐 건설기계라든지 이런 쪽 보시게 되면은 주요 매출이 다 해외에서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해외 쪽에 대한 이런 비중이 높은 쪽이 아무래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의 개념으로 이제 원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업종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사야 되기 때문에 네. 부담감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석탄이나 석유 그리고 음식료 쪽이 조금 어려운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음식료 쪽은 대표적인 또 경기 방어주의다 보니까 좀 영향을 받긴 하지만 뭐 석탄 석유가 약 2.4% 포인트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음식료는 0.6% 정도로 상대적으로 조금 견조하게 그래도 조금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환율의 변동성이 지금 최근처럼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혜 섹터와 피해 섹터를 좀 구분을 하시고 그에 따른 이제 매출의 영향도들을 체크를 반드시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 이제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을 것 네,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네. 우리가 수출을 할 때는 다 이제 미국의 달러화로 환산이 돼서 서로 그쵸, 무역을 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환율 수혜주, 환율 피해주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가령 이렇게 한번 보죠. 1달러에 1,000원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2,000원짜리가 있어요. 어떤 뭐 배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2,000원짜리가 만에 하나 이제 판매할 때는 얼마입니까? 2달러죠. 네, 2달러. 2달러짜리인데 우리 원화가 약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1달러 1,000원이 1달러 2,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뭐 진짜 뭐 흔들리겠지만은 네,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2,000원짜리 내다 팔 때 네. 2달러가 아니라 1달러가 되지 그쵸, 않습니까? 1달러가 됩니다. 네. 1달러가 2,000원으로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가격 경쟁력은 엄청 네, 높아진다. 그렇죠. 높아지는 네. 거죠. 네, 그래서 항상 환율이 뭐 오르면은 원화가 약세가 되면 수출 가격 경쟁력은 높아진다라고 네. 했는데 방금 하청환 본부장이 이제 상대적으로 피해 업종이 있었다. 수입할 때는 이게 정반대잖아요. 그렇죠. 예. 반대로 이해를 하셔야 되죠. 예. 네. 왜냐하면 광물들도 뭐 원유도 그렇고 다 이게 달러 베이스로 네. 주고받는데 우리 원화가 약해지면은 그렇죠. 수입 물가는 엄청 오르니까. 그렇죠. 더 많이 예.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환율 피해주 수혜주였었고 네, 최근에 환율 관련한 대표적인 트렌드가 하나가 네, 우리가 한 10년 전 2011년 이때는 환율 전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바로 요 메커니즘을 노리려고 네, 수출 잘하려고 우리 통화가 더 약해져야 돼. 맞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그때 당시에 MB 정부였었죠. 이명박 대통령도 일부러 네, 원화 약세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만 원화 약세로 가냐? 다 나라들이 서로 다 그냥 약해지려는 환율 전쟁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최근엔 역환율 전쟁이다. 이거는 어떤 개념입니까? 말 그대로 이제 반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자국의 통화 가치를 하락을 해서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그랬죠.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수출 경쟁력을 늘리는 기조로 갔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되게 됐을 때 수출이 늘어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이제 끌어들인다라고 해서 네. 이 성장률 자체를 좀 저하한다라는 개념으로 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전에는 그 이제 고환율이 수출과 대비된다라는 이런 이슈가 그 공식처럼 좀 네. 인식이 됐었고 예. 그에 따른 나라들이 워낙 그 강하게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환율 조작국으로 좀 예. 이제 일부 나라들을 지정을 하면서 사실 페널티도 주고 페널티도 예. 주고 사실 문제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 기조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자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리를 일단은 먼저 선제적으로 또 올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에 맞춰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금리 인상을 진행을 우리도요. 네, 우리나라도 네. 마찬가지로 네.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러한 기조로 되면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이제 지정을 한다라고 이제 윽박을 지르거나 아니면은 약간의 좀 경고성 멘트들이 나오게 되는데 최근에는 왜요? 환율을 금리를 올리는데 금리에 따라서 이제 자국의 그 이제 반대 네, 개념을 반대일 때 경고를 하죠. 네, 경고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됐을 때 아무런 이제 얘기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이런 역환율 전쟁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좀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좋을 것 같고요. 우리만이 아니라 영국도 지금 뭐 네. 엄청나고 다 지금 금리 인상으로 자국 통화 강해지려고 하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기조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뭐 달러 인덱스도 지금 16% 정도 1년 사이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환율에 대한 이런 이제 방어 또 움직임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 달러 자체를 이제 외국으로 이제 좀 보내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 앞서서 또 이제 보유하고 있는 달러의 이 수가 많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가치 자체가 조금 희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보유에 따라서 좀 영향력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이제 달러 자체를 외환 보유액 자체를 좀 줄여 나가면서 조금 그런 기조가 형성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 달 전으로 좀 보게 됐을 때는 85억 1,000만 달러가 좀 감소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역환율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네. 이제 저마다 자국 통화를 좀 강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게 원자재가 대부분 없으니까 그렇죠. 이 네. 인플레이션 시대에서는 다 수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려면 좀 더 수입 물가도 낮추고 비용 부담을 떨어뜨리려면 네, 자국 통화를 가치를 세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수입 물가 좀 낮게 하려는 그런 움직임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 이상으로 금리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돈값이니까. 네, 지금 문제가 유럽중앙은행이에요. ECB. 실은 ECB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결국 그 유로화도 동참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저도 한참 같은 보면, 예. 생각입니다. 네. 네, 같이 기조가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네. 지금 이제 역환율 전쟁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다들 이제 자국의 통화 가치를 높이고 있는데 네. 지금 그쪽에서만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과거에 대비했을 때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수입과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관세라든지 이런 그 이제 FTA라든지 이런 협정들을 많이 체결을 하면서 사실 유리한 고지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네. 유럽 ECB 같은 경우 지금 반대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독일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7%가 넘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율이 예. 상당하고 이렇게 유로화를 약하게 두면은 자국의 인플레를 또 못 당할 텐데요. 네, 그래서 네. 결국엔 저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가장 빠른 부분들이 이제 결국엔 통화 가치를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자국의, 네, 예. 부분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또 빠른 요인이 금리 인상을 네네.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기조로 본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그 왜 이제 역으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일본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본도 자꾸 일본이 대표적으로 역으로 갔죠. 네, 대표적으로 예. 역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네. 좀 많이 과거에 비해서는 예. 좀 많이 역성장을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까지는 그런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런 또 고인플레 상황이 사실 이렇게 되는 건 좀 이례적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근데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약간 인플레이션에 네, 그런 목말라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부러. 예. 일부러 좀 그렇게는 되고는 있는데 예. 결국에는 이게 과거와는 다르게 좀 비이상적인 흐름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의 기조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역으로 가던 나라들도 어느 정도는 이 좀 기조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달러 강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 달러와 외 국가들이 또 우리가 강해질 거야라고 하면 네, 당분간 좀 달러 강세가 주춤해 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예, 이제 진격에 다른 통화들이 막 강해지면. 네, 이제 또 다른 화폐 전쟁이 또 일어나지 역,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화폐의 이런 큰 틀이 바뀔 때마다 굉장히 강대국들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기조가 바뀌는지에 대한 흐름들도 네.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화 수합은 실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좀 했었고요. 네네네. 이번에 상설 통화 수합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죠. 그것도 없었고 또 아니면 규모와 시기를 정하는 통화 수합도 없었고. 네. 근데 하청원 본부장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외환 시장을 이걸로 어, 좀 마감을 하죠. 이게 뭐 없으면 난리 날 정도인가요? 통화 수합이? 그 정도는 네.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 코로나19가 이제 굉장히 좀 강해지면서 우리나라에 부담감이 그때. 생겼을 네. 때 그때도 통화 수합을 또 빠르게 진행을 작게 했죠.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또 스와프를 또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런 환율 안정화에 대한 서로의 약간의 합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본다라면은 스와프 부분은 이제 위기가 닥쳤을 때 좀 빠르게 또 네. 형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환율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헤르만 스탁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했고요. 하청환 본부장을 보내드리면서 늘 이 공식 같은 겁니다. 저희 사랑 노래를 늘 틀어드리고 네. 있는데요. 이 노래 좋죠. 이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서현진, 유승우의 네. 사랑이 뭔데 들으면서 우리 하청환 본부장 또 오해영의 맞아요. 네, 또 오해영의 네. OST. 좋아하세요? 네, 되게 재밌게 봤었습니다. 네. 함께 듣고 가시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